나는 55살이었다. 아내를 잃은 지 7해. 그 시간 동안 나는 마치 오래된 낡은 배처럼 한자리에 정박해 있는 듯한 삶을 살았다. 파도도 바람도 출항도 없는 그런 시간. 누군가는 사별의 슬픔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완화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게 시간은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더욱 견고하게 굳히는 역할을 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고요해져 버린 슬픔.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무뎌져 버린 채 나는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퇴근한 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늘 숨을 잠깐 멈춰야 했다.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건 공기의 냄새였다. 오래된 가구 냄새, 닫힌 공간 안에 정지된 공기, 아내의 채취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는 듯한 잔향.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독특한 침묵을 만들어냈다. 소름 돋을 만큼 변화가 없었고 나조차 그 정지된 공간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아내가 마지막으로 읽고 내려놓은 책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가끔 페이지가 살짝 펼쳐져 있는 걸 보면 마치 아내가 방금 전까지 읽고 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러고는 또 그 착각이 나를 무너뜨렸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더 또렷해졌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걸지도 못했고 울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다. 침대 모서리에는 아직도 그녀가 자주 입던 면, 잠옷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욕실 거울에는 흐릿하게 남겨진 그녀의 손자국 같은 얼룩이 거의 7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나는 세상을 향해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과거의 그림자 아래 머물러 있었다. 그런 나의 일상은 어느 날 작은 흔들림으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오랜 친구 지훈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잠깐 들러도 될까? 그 한마디 안에 기묘한 기운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와 라고 답했다. 친구가 찾아오는 일이 반가우면서도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예상하지 못한 얼굴을 보았다. 지훈의 딸 혜린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중학생 시절. 통통한 뺨에 해맑은 웃음을 짓던 소녀.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제법 긴 생머리가 어깨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있었고 눈빛은 점지만 어딘가 오래된 그림자를 가진 사람처럼 깊었다. 미소를 지을 때 입술 한쪽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버릇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그 미소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훨씬 더 성숙하고 여성스러워져 있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은 척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 떨림이 어떤 감정인지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오랜만에 본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는데 놀랐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내 안의 감각은 묘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죽어있던 감정세포들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들. 그날 지훈과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 시선은 이상하게도 자주 혜린에게 갔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말 대신 표정과 눈빛으로 전달하는 게 많았다. 나와 시선이 스칠 때마다 잠깐 내려 깔았다가 다시 올리는 그 눈동자, 손가락으로 컵을 감싸줄 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아주 가끔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 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나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다. 지훈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서 물을 따라주던 혜린이 갑자기 조용하게 물었다. 아저씨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침묵을 그녀는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오래 멈춰있던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상할 만큼 자주 스쳤다. 지훈이 바빠서 부탁한다며 내가 혜린을 데려다주는 날이 생겼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횟수도 늘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건네다 손끝이 닿는 순간
길을 건너다 함께 발걸음을 멈춘 순간 습관처럼 내 어깨 너머로 그녀가 나를 보고 있는 기분이 들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살짝 끓어오르듯 묘하게 떨렸다.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오래전 묻혀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훈과 내가 동시에 사랑했던 여자, 바로 내 아내. 젊은 시절 우리는 같은 여자를 좋아했고 나는 지훈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으며 아내는 결국 나를 선택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물러났지만 나는 그의 눈 속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절망 같은 미묘한 기운. 그리고 그 기운은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빚을 진 느낌으로 살았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혜린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윤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깨달았다. 마치 과거의 반복처럼 느껴지는 상황.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주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지훈 집에 들렀을 때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혜린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떠 있었고 화면을 끄려다 실수로 갤러리가 열렸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여행지에서 서로 기대고 찍은 사진.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장면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가차없이 흔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질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나는 현관에 들어서고도 한참 동안 불을 켜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권리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내가 원한다고 멈출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다음번에 혜린을 만났을 때 그녀는 어느 순간 내 표정의 흐름을 읽어낸 듯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남자 그냥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오래가는 인연은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는 변명이 아니라 내가 그 사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심스러운 고백에 가까웠다. 그녀의 말투, 숨결, 떨림, 그 모든 것이 내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다. 혜린이 내 이름을 부르듯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은 단번에 불타올랐고 지난 7년 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오빠라는 단 한 음절은 내 인생의 오래된 동굴 속에서 잊혀졌던 감정을 열어젖히는 열쇠처럼 작용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높게 튀어올랐고 숨이 깊게 막혔다. 금단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았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며 나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그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나 있었던 어떤 진실을 풀어놓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마음은 다시 담을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입술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아저씨라고 하면 거리감이 너무 나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도망치기 위해 쌓았던 벽은 너무 쉽게 무너졌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온 감정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둘 사이에 흐르던 조심스러운 거리감은 점점 좁혀졌고 말없는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이 오갔다. 혜린은 내게 조금씩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아빠 친구였던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떻게 나이를 먹을수록 그 감정이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심장이 뛰고 동시에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내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상처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예상보다 더 격하게 그 상황이 터졌다. 지훈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지훈은 내가 아는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느 늦은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 밖에 서 있는 지훈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배신, 혼란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결국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터뜨렸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나는 그제야 모든 게 들켰음을 직감했다. 혜린이 말했겠지. 그녀도 더는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지훈은 내 얼굴을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왔다.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너한테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의 목소리는 시험받는 듯 떨리고 있었다. 너 왜 또 그 짓을 하냐? 또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우리는 동시에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우리가 동시에 사랑했던 그 여자. 결국 나를 선택했던 아내. 지훈은 그때도 상처를 숨겼고 나는 그 상처를 알면서도 그를 충분히 위로해주지 못했다. 그는 그때의 고통을 평생의 손실처럼 가슴에 묻고 살아온 것이다. 그 과거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번엔 그의 딸을 사이에 두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그는 내 말을 끊었다.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킨 채 소리쳤다. 넌 평생 남의 걸 가져가기만 하지. 내가 뭘 빼앗아 갔는지 기억나? 그때도 지금도 나한테서 다 가져가. 그 순간 그의 분노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반복되는 상실이라는 감정에 질려 있는 것이다. 젊은 시절 사랑을 빼앗겼다는 상실, 지금은 딸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마음까지도 나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혜린이 지훈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벌써 울음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그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외쳤다. 조용히 해. 넌 몰라. 그는 널 망친다. 널 망칠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것도 친구에게 망침이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순간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날 지훈은 문을 박차듯 열고 나갔고 나는 텅 빈 집 안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훈과의 갈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또 다른 일이 터졌다. 지훈의 아내, 즉 혜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시간 좀 되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지친 기운이 가득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가 정한 장소로 나갔다. 조용한 바 근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미 몇 잔 마신 상태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수십 년간 참아온 억울함과 상처가 하나로 엉켜 있는 듯 보였다. 우리는 술을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훈에 대한 불만과 걱정을 쏟아내듯 말하더니 점점 말의 방향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당신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완전히 회복한 적이 없었죠. 그 말은 나를 깊게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근데 나도 그때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그때 마음이 흔들렸었어요. 말하지 못했을 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끈적해졌다. 그녀의 시선은 가늘게 떨렸고 손끝은 내 손등 가까이까지 닿았다. 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은 늘 누군가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날 밤 그녀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위험하게 가까워졌다. 나는 마지막 순간 이성을 붙잡았지만 이미 한 번 넘어진 마음은 쉽게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동시에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꼬여버렸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 모든 혼란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해리는 나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우리 잠시 거리 둬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혜린이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 상대는 회사에서 만났다는 젊은 남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내 몸속에서 무언가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축하해줬다.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누구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나를 보자 잠시 멈칫하는 표정,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입술을 다물며 삼키는 듯한 숨.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버질로드를 걸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모든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렀다. 웨딩드레스의 하얀 레이스가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주변의 축하 박수에 섞여 나오는 음악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의 소리처럼 희미했다. 신부의 미소가 단단해 보였지만 그 미소 속에 작고 가느다란 균열이 숨어 있는 걸 나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 어떤 사람도 모르는, 오직 나만 아는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었든 그 감정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나와 그녀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금단의 마음, 욕망, 설렘, 죄책감, 도망치고 싶던 충동, 끌어당기는 긴장감,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페이지의 기록으로 남고 끝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시간은 우리를 어느 한쪽으로 밀고 가고 있었고, 그녀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며 나는 그저 조용히 그 뒤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흩어질 즈음 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녀가 나를 향해 잠시 걸어왔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에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아주 짧게, 아주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들어 있었지만 그중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턴을 돌려 남편에게로 걸어갔다. 그 모습은 한때 나를 흔들어 놓았던 그 소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된 어른의 모습이었다. 나는 홀로 식장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정장을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 바람 속에 섞여 사라져갔다. 욕망, 미련, 씁쓸함, 후회,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 모든 것이 타다 남은 재처럼 가볍고도 무거웠다. 나는 차에 올라 몇 분 동안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손을 핸들 위에 얹고 움직이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떠도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졌더라도 그녀의 삶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어질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어쩐지 끔찍하게 아프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평온했다. 마치 오랜 고통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 후 나는 한동안 이전보다 더 고독하게 지냈다. 혜린의 결혼 소식은 나를 완전히 비워냈고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했다. 외로움은 여전히 내 삶의 일부였지만 예전처럼 무겁게 달라붙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나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달아나기 위해 그녀에게 기댔던 부분도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나는 그동안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다. 거실 책장의 먼지를 털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했고 오래된 커튼을 바꿨다. 심지어 나는
아내의 사진을 벽 한가운데에서 조금 옮겼다. 그 위치를 바꾼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삶은 다른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우연히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한 여인이었다. 내 나이와 비슷해 보였고 표정은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잔잔하게 웃으며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책 좋아하세요? 그녀의 첫 마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내가 외로움을 억지로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녀와 나는 숱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의 상실, 서로의 슬픔, 그리고 서로의 고요. 그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그 후로 오랫동안 혼자 지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스스로 놀랐다. 상대의 아픔을 듣는 것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그녀의 슬픔이 나를 더 가까이 하게 했고 그 속에서 나는 오래전 잊어버렸던 따뜻함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동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자극적이지 않았고 금단도 아니었고 잘못된 욕망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안정, 평온, 그리고 작은 온기가 있었다. 그것은 혜린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감정이었다. 어느 날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랑은 원래 이런 느낌이었는가? 뜨겁지도 아프지도 않고 잔잔하게 스며드는 감각. 부끄럽지도 숨기고 싶지도 않은 감정. 나이를 잊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 황혼의 사랑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슬픔으로 가득한 시선이 아니라 고요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 이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 이 말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나도 잘 알았다. 아내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나는 오랜 시간 나를 붙들고 있던 그림자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혜린을 향한 금단의 감정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았지만 더는 나를 흔들지 못했다.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주게 되었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조금은 성장했다는 걸 느꼈다. 지훈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은 조금씩 우리 둘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 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깊은 균열을 채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서로를 증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삶은 그렇게 이어졌다. 금단의 불꽃은 결국 지나가는 한순간이었고 잔잔하고 진실된 사랑이 남은 여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나는 늦게 피어난 이 마지막 감정을 소중히 지키며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과거의 상처도 죄책감도 미련도 이제는 사라졌다. 대신 작은 평온과 새로운 시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아주 조용히 아주 깊이 깨달았다. 사랑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 다만 그 모습이 바뀌어 돌아올 뿐이다.